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는 김은자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요. 하루하루가 어쩜 이리도 빨리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더 바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던가요? 빈 술에 굴러가듯 무심한 세월은 잘도 간다 라고요. 일상의 부스러기들을 온갖 곳에 뿌려두고 그냥 지나쳐 가질 않는다.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간섭한다 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컴퓨터다, 인공지능이다 좀 편해져야 하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부산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의 목이 메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간과 사이가 좋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가뭄에 비 오듯이 바쁜 일상에 잠시 멈추어서요. 시 한 편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요. 차 한 잔 앞에 놓고 문학 얘기도 하고요. 삶의 자양분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책장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내서 툭툭 먼지 털고 또 시 한 편 읽으면서 오랜만에 설레이진 않으셨나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추억에 잠겨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은 대부분 물질이고요. 소중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고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안 보여서 그럴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다 보니까요. 돈 좋죠.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만 치중하다 보니까요. 잃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관계, 소통, 감동, 눈물, 이 소중한 것들이요.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 그러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깨 툭 치고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엄지척 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손 한번 잡아주면 뭐해,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뭐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걸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만 그것조차 없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황량해질 것 같아요. 너무 황량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촉촉해질 수 있는 잃어버린 감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요. 시 한 편을 특별히 골라보았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30년이 된 시인이에요.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 시인 기용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시절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청춘의 모습을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개한테 비유하고 있네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탄식밖에 없다고 하죠. 삶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창조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순전히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찰합니다. 기영도 시인이 29, 30도 안 된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으니까요. 이 시를 썼을 때가 20대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것에만 미친 듯이 원하고 질투하는 것이 젊음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나이에 말입니다. 청춘을 바라보기가 어디 쉽습니까? 젊은 나이에 젊음 속속히 파악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시인은 청춘을 현 주소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시 한번 훑어볼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첫 구절에서요. 우리는 이 시가요. 먼 훗날 읽혀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 시절 나는 너무나 많은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죠. 한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청춘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가득 차서 쏘다니는 개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았구나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는 시귀에서는요.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세속을 쫓지 않고 이상과 신념을 위해 살았지만 천천히 시간 낭비하면서 머뭇거리고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반성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열정이 그득하지만 열정이 꽉 찼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삶. 나이가 좀 들고 나서야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 시는 먼 훗날이 되면 그것을 꼭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시 같아 보입니다. 다음 쉽기.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글쎄요. 후회 안 하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시인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시 한 편으로 삶을 되짚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녁거리마다 자신을 물끄러미 세워두고 여기서 저녁거리라는 말은요. 어둑어둑한 진실이 죽고 이 정의가 죽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거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묻기만 하고 고뇌만 했구나 고백하는 귀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해석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그렇게 고뇌할 수 있으니 그래도 훌륭한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의식해야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받는 삶, 좀 남이 의식할 수 있는 삶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차르트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질투 많은 살리에르가 되었다는 고백 같죠? 우리 또 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의 모차르트와 현실 속에서의 살리에르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삶을 질투하고 삽니다. 그게 뭐 꼭 청춘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나보다 난 자들의 삶을 질투하는 것.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시귀에서는 참 위대한 깨달음이 느껴져요. 사랑이 없는 나와 우리는 결국 길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삶은 이상이나 신념에 의해 살았다고 해도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별, 밤하늘의 별이요. 왜 반짝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은 밝은 것, 원래 반짝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칠흑처럼 까만 어둠이 아니라면요,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낮에도 별이 떠 있지만 햇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절망도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또 절망도 있는 거예요. 시인은 희망의 내용이 질투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질투뿐이었다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렇지만 그 질투가 또 희망이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로 질투는 나의 힘이다. 라고 아이러닉하면서도 확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영도 시인에게 청춘의 화든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시는요, 마치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머뭇거리고 헤매지만 몸은 지상에서 영혼은 공중에서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단 한 번도 난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질투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들려줄 말을 들려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들은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 모든 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무엇,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어떤 일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타인을 향한 질투가 삶의 원동력이 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고 낫고 싶어 합니다.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이 시에서 나오는 질투는 남을 짓누르고 내가 낫고 싶어하는 그 시샘이라기보다요. 더 나은 나, 지금의 부족한 나를 더 온전한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도 하게 하고 노력도 하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극기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의 앞권은 누가 뭐래도 맨 마지막 행이에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가슴을 쿵 치잖아요. 이 시귀가.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나의 삶은 정말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질투로 시작한 내가 결국 나 자신을 내 삶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시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이 시를 쓴 기영도 시인은요. 1960년 연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에 입학한 후에 문학동아리인 연세문학회, 소설가 성색제 등이 함께 문학회 회원이었었죠. 그 문학회를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인으로 데뷔하게 되죠. 기영도 시인은 중앙일보의 기자로 또 일했습니다.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1989년 3월 새벽 4시 종로구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죠. 사인은 뇌졸중이었는데요. 당시 나이가 만 28세라고 합니다. 데뷔 이후의 첫 시집이자 유고작이 남아있습니다. 입속의 검은잎. 이 시집도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기영도 시인의 시세계는요. 독특하면서도 시대적 배경이 그 시대 그래서 그런지요.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센티멘탈한 느낌을 주죠.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시가 몇 편 있습니다. 열무 30단이고 시장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로 시작하는 엄마 생각이라는 시, 또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는 마지막 구절로 유명한 빈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660 AM 뉴욕 K-라디오 문학 프로 시쿵 시즌 3를 듣고 계십니다. 문학상. 요 몇 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이 저작권 등 이 작가의 권리 등을 이유로 수상을 거부한 일을 다루기도 했죠. 하기사 말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2018년, 그러니까 당시 미투 사건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2018년과 19년 수상자를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드케를 수상자로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나오면서 노벨 문학상을 둘러싼 잡음이 아주 거셌었습니다. 정작 오스트리아의 한드케 작가는 자신의 수상 소식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먼 측에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싸고 반발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 반론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영국 신문 더 가디안에서는요, 문제가 많은 선택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었죠. 자페로비치 보스니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한드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은 수치스러운 일. 한드케가 1990년대 세르비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옹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노벨위원회가 도덕적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다. 노벨 문학상 수여는 그의 불명예스러운 문학적,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한 행위라고 반대가 대단했었습니다. 이 코소보 내전 있잖아요. 이 코소보 내전은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다수인 코소보가 유고 연방이 해체될 때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가 발생된 전쟁입니다. 코소보의 블로라 치타쿠 미국 주재 대사는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훌륭한 작가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노벨위원회는 하필 인종적 증오와 폭력의 옹호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라고요. 또 코소보에서 출생한 젠트 카카즈 알바니아 외무장관도 한마디 했었죠. 인간 청소를 부인하는 인물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니 끔찍하다. 얼마나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태인가 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 거센 비판에 스웨덴 할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정치적 상이 아니라 문학상이다.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기준으로 바탕을 선정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었습니다. 글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 문학적, 정치적을 하나의 핑계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하기사 정치적인 문학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문학상의 대표상이 노벨 문학상인데 노벨 문학상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문학이 정치가 될 때 가장 씁쓸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소신껏 상을 수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 권위가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공정하고 순수한 문학상이 질 좋은 문학을 만들겠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